이 사진 보시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한 채입니까? 몇 채처럼 보이나요? 네, 이게 세 채처럼 보이는 분들은 이것이 연립주택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까? 이게 연립한옥이죠, 그렇죠? 이게 한 채, 두 채, 세 채. 이것이 그러니까 한옥이 그 좁은 땅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이 연립한옥. 이게 등장인 거죠. 여기 30년대에 나타난 현상이고. 자, 이것은 한옥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한옥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옥은 기본적으로 현관이 없어요. 이건 현관이 있잖아요. 뭐가 이상하죠? 이게 신교동에 있었던 거는 또 서촌의 신주택으로 보여요. 구체적으로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선생님 여기를 찍은 모습. 이게 전체 굉장히 큰 집이죠. 근데 이 집을 보면은 이것은 서양식 응접실이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일식 화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지주나 어떤 권세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주택의 모습을 갖다 포기할 수도 없으면서 그러면 당시에 성적인 문물인 서양식 응접실과 당시에 그 대세였던 일식의 그런 방들을 갖다가 이 하나의 주택에 다 도입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37년에 30년대에 오용섭이라고 이분은 나중에 월북한 건축가인데 월북한 건축가의 한옥가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1930년대 후반에 조선 건축회에서 조선풍 주택 현상 공모를 벌였을 때 당선한 이게 사진 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확대해서 그린 거죠. 얼핏 보면 기역자 한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시에 한옥에 대한 고민을 했던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당시 일반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렇게 지적사항은 뭐냐면 비경제적이라는 것, 비기능적이라는 것, 비위생적이라는 것. 내구성 역할을 그러니까 그중에서 비기능적이라는 것이 하나는 사람들이 방과 방을 가는데 항상 마당을 끼고 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내부 복도화를 통해서 이 기능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비위생적이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의 문제와 부엌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량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오영섭이라는 건축가가 제안했고 그것이 1등 당선한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재미있는 것들은 연립한옥인데요. 이 연립한옥이 1947년에 말할 때 그 해방공원에서의 조성 건축이라는 자체 방법이다. 근데 이것은 실물은 찾지 못했는데 이건 이후 연립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은 디귿자 한옥이 지어진 거라면 이것은 어찌 보면 요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해서 이후 연립으로 지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당시 이런 것들이 집장사회는 물론이고 건축가들도 그런 도시 한옥이 갖춰야 될 도시 한옥의 고민들을 갖다가 담은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남양선호 신화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한옥은 이 남양선호 사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주택인가라는 것. 사실은 집 전체가 앉아있는 것은 남양일지 모르죠. 우리가 그 방방을 따져보면 사실은 한옥은 남양선호 사상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이 갖고 있는 남양선호 사상은 사실은 근대 이후의 위성관념의 도입과 함께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심어진 그런 새로운 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요것은 이제 1930년대 한국의 건축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이 박필종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건축가예요. 이 박필종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전세는 아니면 일에 상당한 부분을 부엌과 화장실을 개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으로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내고 실제 프로젝트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박필종 씨가 설계한 건물 중에서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인사명당 인가랑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전 전통 하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요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부지방의 도시 한옥입니다. 이것이 뭐가 같아요? 여기는 기역자에다가 향락칸이 있고 요게 길이 있겠죠. 여기 문이 대문칸이 있으니까 여기 안방이 있고 이게 대청이 있고 건넌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집이 진짜 남양선호 사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하면은 집에서의 위계가 가장 중요한 건물 안방이 남양을 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게 그게 안방입니다. 남양 햇빛방이고요. 그렇죠? 환기도 잘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요 정도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랑채가 이쪽 남쪽이라고 보면은 요게 행랑채가 훨씬 더 좋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양 선호사상이 진짜 집에 향을 경합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다면 이렇게 설계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선시대까지 이 집안에서 집의 전체 향은, 집의 좌향은 뭐 남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들은 사실 남향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부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냉장고도 없고 그런 시절에 사실은 부엌을 가장 좋은 데 위치하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 잘 드는 동쪽이나 동남향에 그것을 위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젊은 분들이라서 좀 안 그러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부엌의 위치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부엌에서 가장 좋은 위치는 동쪽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배웠나요? 요즘도 그렇게 배우나요? 요즘은 그렇게 안 배우겠죠. 왜 동북쪽이라고 배우냐면 왜 서쪽에 부엌을 놓으면 안 되냐고 배우냐면 서쪽은 석양 햇빛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의 얘기잖아요. 냉장고가 있게 되면 부엌이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사실 그 냉장고가 없으면 부엌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부엌을 남쪽에는 둘 수 없는 거예요. 남쪽은 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으로 내놓는 가장 그 사지선다에 나가서 동북쪽으로 나온 게 동양이면서 북쪽이면 동북쪽이 가장 최선의 위치라고 학교에서 붙였어요.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제 형성되냐? 바로 20, 30년대에 그것이 완성된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박규동 씨가 제안한 주택인데요. 요것이 이 집이 만약에 진짜 남향을 선호하는 주택이었다면 이것을 위로 X좌표를 해서 선대칭을 해주세요. 그럼 1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안방과 요게 안방이 잡아보죠. 안방과 건너방이 남향을 가잖아요. 대청까지. 근데 부엌이 동북향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남향 선호상은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졌잖아요. 실제로. 요거보다 좀 더 디벨롭돼서 여기에 뒤에 자원반응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렇죠? 이것은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으로 뭉쳐진 박필용 씨가 남향 선호상을 남향이 중요하다. 왜냐면 사실은 남향 햇살이 중요하다는 것은 꼭 우리만이 아니라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고 전염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전파된다고 모르던 시절에 서구 사회에서 나쁜 공기에서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좋은 따뜻한 햇살과 환기가 잘 되는 게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그런 것을 위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건축법의 시작이었거든요. 이것은 서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대 건축을 배운 박필용이 제안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이것은 바로 조선의 옛 건축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집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 없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없나 하고 했다가 최근에 한 집을 찾았는데 나중에 좀 더 다른 게 할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흥미있는 집을 하나 찾았어요. 실제 이런 집, 이렇게 설계된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것들로 이런 식으로 지어진 것은 최근의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유춘수 씨가 설계한 사마리 주택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평면 구조가 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대청과 안방가 이고 있고 뒤에 부엌이 있고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유춘수 씨가 박필용 씨가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한옥의 공간 구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햇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것이 이제 2007년 사마리 주택의 모습입니다. 그냥 얼핏 보기엔 사실은 뭐 한옥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모습이지만 공간 구조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옥의 근대적인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실은 제가 시간이 많이 됐죠. 잠깐 맞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한옥을 생각할 때 어디까지가 한옥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때는 뭐 그랬습니다. 요즘 한옥에 대해서 규모화를 요즘 한옥이 핫 이슈이다 보니까 한옥을 갖다 규모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 규모화할 때 형태와 재료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옥의 근대적인 변화를 보면 재료에서 기술에서 형태에서 공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 선례가 있는데 그 선례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출범하면서 지었던 원구단이라는 곳에 남아있는 조족조 상원입니다. 한옥의 그런 형태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재료를 갖다가 벽돌로 만들었을 때
전통 건축의 형태적 특징을 어떻게 유지하는 데 숙제를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나 지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건 아마 전하국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옥으로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면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이 벽체와 창호의 변화죠. 지붕이 가장 크게 변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2층 한옥의 변화. 2층 한옥은 사실 우리가 근대 이후에 나타나는 걸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2층 한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화 과정에서 좁은 땅을 갖다가 효율을 이용하면 나타나는 현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지금은 안 되면 지금 요거 한참만 남아있어요. 세 채 있던 이쪽이 먼저 없어지고 요거 최근에 없어졌고 요거 한참만 남았는데 저는 아름지에서 이거 사서 잘 쓰고 올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안경문 성가의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한옥 그러면 암암리에 그 주택만 생각을 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1910년대와 2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한옥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정부에 있는 오산학교인데 이 오산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학교가 한옥으로 지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1920년대까지 한옥교사 학교 건축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형성할 수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변하는 게 이제 규모의 문제가 있을 거고 평가도 문제가 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정부적 한옥교사는 한인 건축가에서의 작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조선 통덕부 철도국 이것을 설계하는데 한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일의 디자인을 주도했는지는 불확실해요. 이것은 이제 철도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도 여기서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때문에 이 한옥이 갖고 있는 전체 프로포션을 갖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는 한옥의 하나의 건물이지만 이 전체 큰 매스를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능 단위별로 매싱을 새롭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비례 문제를 해결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정성 골프부락부에 있는 한옥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습니다. 광진구에 하면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니라 골프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정성 골프장이 클럽하우스가 한옥으로 지어졌을 때 있습니다. 이건 정성제국대의 약초원 이런 식의 스타일을 보통 일제 강점기는 일본 사람들은 재관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본태는 모던하게 지으면서 지붕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아까 한옥도 한옥 역사가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 보면 전체 그 전통 건축의 형태 요소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변하고 가장 강력한 지성 요소가 바로 지붕이었다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개성관과인데 한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현관의 존재가 근대적 변화고요. 이것은 이 고체는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고 콘크리트 밖으로 지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금강산 철도 회사가 지금 내분간에 공해당하는 모습. 전혀 다른 건물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이 그 당시 다른 공공 건물이나 그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어졌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요소들은 굉장히 근대적 변화였죠. 이건 공해당의 모습, 사람을 많이 태화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 한인 건축가에서 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어떤 약초건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죠. 패턴은 한국적인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공간은 전형적인 서양의 예배당의 모습 공간을 갖고 하프티버 공법으로 드러내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어서 이것은 60년에 워커에 되어진 한국관의 모습인데 보면 한국 같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지붕력이 알았죠. 이것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때부터 이제 한옥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건축 원리로 소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건 여기 계신 김호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계 설계하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몬트레스가 한국관의 모습. 한국 전통 건축의 모습을 현대적인 건축 원리로 방어하는 점. 부여 국립박물관의 김수근입니다. 이 사실 이 프로젝트가 한옥의 근대 이후 한옥의 현대 한옥의 미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설명드리긴 어렵긴 한데 사실은 그 김수근 씨가 이 건물에서 이제 외색 시비 논쟁에 휘말리잖아요. 외색 시비 논쟁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이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김수근 씨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고민과 실험을 해서 그 다음에는 공간 사업도 지금 몇 가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 이후에 출신들은 이 형태에 대한 탐구를 갖다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간 출신들이 유난히 공간에 집착을 하고 형태를 통해서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형태를 포기하고 왜냐면 자기 스승이 당했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실 형태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형태보다는 공간에 집착하는